자, 안녕하십니까. 검정고시 도덕 김태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 1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이제 대단원의 절반은 지났고요. 사실상 내용의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내용의 양으로 따진다면 60% 정도 이번 시간 마무리되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한 70% 정도까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 1이 도덕 2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비중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도덕 2를 한번 쭉 완강을 하면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과 도덕,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도덕에서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과학기술과 도덕입니다. 자, 과학기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사회와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의 시대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시대다. 그만큼 과학기술이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회 시간에도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사회 특성 중에 하나가 가속성이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속성, 현대사회 변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는데 그 빨라지는 이유로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과학과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것 단순히 과학과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삶의 태도까지도 굉장히 크게 좌우할 정도로 크게 변화하거든요. 불과 예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의 세계였던 우리가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잖아요. 그다음에 많이 변화시켰죠. 예전에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길거리에서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개그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크게 울려요. 사람들은 주변에서 막 찾고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 그 가슴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옛날식 전화기, 뚜뚜마린 전화선 있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통화를 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황당한 표정. 이게 개그 코드였거든요. 요즘에 누가 길거리에서 통화한다고 누가 웃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의 삶에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널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경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생중계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어때요? 그만큼 우리의 그 생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자, 생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데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과학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과학기술은요, 우리 현대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근데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과학을 활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만들어낸 여러 가지 수단.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과학기술이라고 한다. 현대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의 요인이고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요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과학기술을 뽑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우리는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없는 시대 상상해 가십니까? 핸드폰 둘째치고 인터넷 없는 시대 상상해 갑니까? 상상이 안 가죠. 제가 대학교 처음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9시 뉴스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도 몰랐고 활용하는 걸 더더군다나 몰랐던 거죠. 제가 처음에 다녔던 대학교가 그 정보통신공학과였어요. 나름 현재 세대에서는, 우리 세대들 사이에서는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과였는데, 이 정보통신공학과에서도 우리가 2학기 때 인터넷을 활용한 숙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망이 없으니까 학교 도서관 중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2대 컴퓨터, 그걸 활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과 120명 중에서 정보통신공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친구가 전 학생들 거 숙제를 다 해줬어요. 그 정도로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외한이었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3년 사이에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전체 사람 중에서 대략 한 70% 정도가 너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제가 분명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자, 특히 교통과 통신. 자, 이것이 옛날에 현대사회 변화를 많이 추구했다면 최근 들어서 뭡니까?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죠. 편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얻어진 효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 이거 편익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편익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 생명 연장 기술과 그다음에 각종 의료 혜택 등이 또 하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여기서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자,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 해가지고요. 6가지 산업이 제시된 적이 있었는데, 그 6가지 산업 중에서 여러분들 그 엘빈 토플러라고 하신 분이 그 정보통신 사회로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제3의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1의 물결은요, 인류가 이제 원시 사회에서 농경과 그 다음에 목축을 통해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는 거 제1의 물결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 제2의 물결은 이제 농경사회가 쭉 유지가 되다가 이제 산업사회로 들어가는 거지. 산업혁명 이후죠. 농업혁명을 제1의 물결, 그 다음 산업혁명을 제2의 물결이라고 했는데,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은 여기서 말하는 자,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4의 물결로서 예언했던 게 뭐냐면 2가지입니다. 6가지 산업 중에서 특별히 이제 2가지를 강조했는데, 하나는 ST,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T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자, S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과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사회는 우주과학이 선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주과학이 미래사회를 바꿀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 앞으로 바꿀 것이다. 근데 이제 엘빈 토플러 씨는요, 이걸 좀 더 강조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미래사회를 선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ST는 아직까지 사회를 바꿀 만큼, 확 바꿀 만큼 새로운 성과를 내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내겠죠. 근데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건 BT,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부가가치도 가장 높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세기 후반부를 관통했던 게 이제 뭐였어요? 정보통신 기술이죠. 이게 뭡니까? IT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IT의 시대에서 ST하고 BT의 시대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예언을 했죠. 기가 막히게 예언을 했는데, 현재 강조되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BT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21세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ST로 확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이 2가지 산업이 선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연장 기술이나 그다음 식량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무슨 산업이겠습니까? 그러면 바이오 테크놀로지겠죠. 자, 이런 사람들도 한번 상식으로서 여러분들 같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데,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의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과학이면 모든 게 된다는 거죠. 과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과학이면 모든 게 된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과학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등부에서는 예전에 많이 안 나왔고요. 고졸 과정에서 과학지상주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환경 문제랑 결부시켜서요. 과학이 최고예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도덕적인 특성,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뭐라고 했죠? 신미주의라고 했죠. 뭐 도덕성, 신미성,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과학 앞에 딱 뭉겨지는 거죠. 과학이 최고니까. 이걸 과학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지상주의라고 하는 건 과학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이것들이 무시되면서 비인간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인간화 문제로서 첫 번째, 기계의 노예가 된 인간. 그 다음에 기술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 이건 1980년대부터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작품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전쟁을 하거나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간 소외 현상 나타나는 거죠. 인간성 상실하고 비인격적인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있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의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소녀의 관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면서 같이 그냥 생기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를 가리켜서 1차적 관계라고 해요. 1차적 인간관계.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 그 다음에 또래 집단들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 이런 관계들을 1차적 관계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2차적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 뭐 직장 동료 관계 이런 것도 있죠. 학교 친구들은 이 2가지 사이에 있는 거죠. 보통의 학교 친구들은 2차적 관계, 정말 친한 친구들은 1차적 관계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들이 뭐 인류 역사상 쭉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I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들도 생기잖아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3차적 관계라고 합니다. 자, 3차적 관계의 특징이 뭡니까? 친구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죠. 그럼 친구 만들었다가 이게 헤어졌어요. 그만큼 정신적인 타격이 커요, 작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나는 전체 모든 걸 다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전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부분적인 관계죠. 자, 정보통신 기술이 지배하는 3차적 인간관계. 한마디로 뭐예요? 정보통신 사회에서는요, 무슨 인간관계가 아주 많아진다. 3차적 인간관계가 많아지면서 이런
비인격적이고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하고 3차적 관계가 1차적 관계보다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성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인간성이 메마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용어도 같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첫 번째 환경 파괴 문제죠. 자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로서 환경오염과 자원이 고갈된다. 자, 이 전 단원에서 충분히 봤으니까 간단히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대량 살상 무기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위험성 나왔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됐던 사례가 크게 두 번에 걸쳤고 있었습니다. 1986년도였죠. 1986년도에 그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당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때 당시에 원자력 발전소 폭파되고 나서 며칠 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가까운 시기에 비가 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가 막 왔는데 그때 아침에 그 어머니가 우산을 챙겨주면서 오늘은 절대 비 맞으면 안 된다. 비 맞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우산을 챙겨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방호벽도 없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해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몇천 명이 죽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었고요. 자, 최근에 일본에 뭐가 있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죠. 이런 사태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단순히 그 나라만의 문제,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확대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대량 살상 무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핵무기죠. 핵무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에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참여했던 과학자들도 처음에 원자폭탄이 딱 나왔잖아요. 원자폭탄 기술의 기초는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유태인 과학자들이 기초적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 아다시피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많이 차별하고 그 다음에 막 죽이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유태인 과학자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탈출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핵무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막상 실험을 해봤는데 이건 과학자들도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파괴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요, 이 무기 절대 쓰면 안 된다. 절대 쓰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미국의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은요, 우리 일본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원폭 투하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항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딱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면서 했던 말은 뭐겠습니까? 아니면 했던 명분은 뭡니까? 분명히 많은 희생자가 나오겠지만,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나오는 희생자보다 이게 분명히 적을 것이다. 라고 했겠죠. 그래서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고, 뭐 순간 현장에서 죽은 사람은 10만 명이 넘어가니까요.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인류는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를 양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건 아니지만, 저희 어렸을 때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가 전부 다 폭발해버리면 지구가 7번 반이 사라진다. 실제로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진 않는데 7번 반이라는 얘기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7번 반이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우리가 이제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돈다고 하죠. 지구의 가운데 둘레는 4만 제곱킬로미터인데, 4만 제곱이 아니죠. 4만 킬로미터인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그래서 7바퀴 반이 왜, 그래서 7번 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핵무기가 전부 다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뭐 인류 생존에 큰 위협이 되는 건, 이건 뭐 안 봐도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섬 있죠? 핵 하면 떠오르는, 무슨 섬입니까? 비키니 섬이죠. 자, 비키니 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원자폭탄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위력 있는 폭탄이 있죠. 수소폭탄. 이런 핵실험을 했던 데가 이 비키니 섬입니다. 그래서 이 비키니 섬 폭발 당시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의 어선들이 그 근처에서 굉장히 많은 어업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어선들이 또 피폭돼가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잡았던 해산물들 있잖아요. 해산물들이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랑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방사능이 유출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서운 문제들이니까, 왜 특별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니까 지금 현재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소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력 생산량의 대략 한 40% 정도를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조달을 합니다. 그만큼 이것도 어때요? 찬반 양면이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는 가치 중립적인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선악에 대한 대가 있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를 대입하면 되니 안 되니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이 있니 없니? 이게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의 문제입니다. 과학은 그 과학만의 문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죠. 아니다. 과학에도 가치를 개입시켜야 된다. 그럼 가치 중립성이 약해지는 이런 결과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과학은 객관적 사실만을 탐구 대상으로 하며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가치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학과 과학기술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태도. 이걸 가리켜서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아니다. 자, 과학기술자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과학기술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영향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핵폭탄, 그 다음에 생명 연장치료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안 하고 있어서 문제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 복제죠. 다른 동물들 복제 다 하잖아요. 인간만 왜 못합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 현재 못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언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에 유럽과 미국의 생명공학자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밝혀냈습니다. 그럼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밝혀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유전자가 서로 간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만 전부 다 밝혀내면 그 방정식을 밝혀내면 인간의 생로병사의 비밀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걸 아직 해석만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의 생명과학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지났죠. 근데 대략 한 30년 정도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있을 동안만큼 안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은 해요. 만약에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전히 해독이 돼가지고 그 서로 간의 역학관계까지 전부 다 완전히 해독이 돼가지고 인간의 생로병사의 비밀이 전부 다 풀려서 그걸 이용해서 영원한 삶을 살고 늙지 않는 삶을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생명 복제가 풀려가지고 인간 복제가 풀려서요. 인간이 부부의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는 양산형 인간 시대가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회가 오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밝혀지는데 그렇게 쉽게 될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용될지는 모르겠고 언제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네, 문제 핵심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 뭐예요? 가치중립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이 불인정하는 건 뭐예요? 과학기술자는 연구개발의 단계에서부터 과학기술이 사회와 인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 자, 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중졸 과정에서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가치 중립적인 지문 나오고 아니면 가치 중립성과 상관있는 문제가 그냥 나오고 밑에 지문은 가치 중립적인가 아닌가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문제가 나올 텐데 이게 중졸 과정에서 다루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지문이긴 하지만 나온다면 아무래도 만점을 좌우하는 부분들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는 한번 해두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석할 줄 아시면 됩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학기술은 선과 악, 도덕의 기준에서 자유롭다. 왜? 사실만을 탐구하기 때문에. 이게 가치 중립적이다. 아니다. 현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가치도 고려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예요?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론 한번 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지문 어떻게 구별할지 아셔야 될지 한번 구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윤리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가치 중립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책임의식계기. 자, 세계대전에서 살상무기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우리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각자 새로운 무기들이 많이 양산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무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전투기. 그 다음에 원래 그 전부터 있었지만 잠수함.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드라지 활약하죠. 그 다음에 독일 군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탱크.
독일이 이제 거기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깊은 인상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독일의 세계를 선도하는 전차 강국이 되죠. 그 이후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1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해서 깜짝 놀라게 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생화학 무기, 화학가스. 독일군이 프랑스 군대를 상대해서 했던 겨자가스. 이런 생화학 무기들이 1차 세계대전 때 나오면서 전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2차 세계대전 들어가니까 또 어떤 무기들 나왔습니까? 항공모함 나왔죠. 나중에 제트기 나오죠. 원거리 미사일 나왔죠.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은 더 발달했죠. 그 다음에 레이더 같은 것도 나왔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식했던 게 뭡니까? 핵무기 아닙니까? 이러면서 전 인류가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은요, 경쟁적으로 계속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 있습니까? 핵무기죠. 수소폭탄으로 대표되는 핵무기. 그래서 소련에서 미국 출신의 과학자들을 몰래 데려다가 양산시켜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폭탄들을 계속 양산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 인류가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1960년대에는 둘이 한판 붙기 직전까지도 갔죠. 쿠바 앞에서. 이런 문제를 떠나면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면 큰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환경 문제로서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각종 환경 파괴와 오염 문제도 같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1000년도, 1100년도, 1200년도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이 있었어요? 별로 없었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같은 유럽과 아랍의 대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에. 우리나라 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지금은. 세계가 지구촌이니까, 지금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체의 위력도 위력이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학살이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지금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책임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떻게 된다?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과학기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인간의 풍요롭고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즉 과학기술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과학기술 올바른 발전을 위한 윤리적 책임에서 이거 과학자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과학기술자들은 인류의 공공선, 공공의 이익이죠. 인류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해야 되고요. 자, 사회와 국가는 과학기술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항상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가는 제도를 마련해야겠죠. 그다음 국제사회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과학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 만약에 국제사회가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 중에 하나는 인간 복지 찍어냅니다. 이 감독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또 하나, 전부 다 핵무기 개발하려고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 핵무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나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재적 핵보유국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신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이 이렇게 쓰면 원자력 발전이고 이렇게 쓰면 핵무기예요.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인공위성 쏘아오는 로켓 기술이 있잖아요. 로켓 기술이 이렇게 쓰면 로켓이죠. 반대로 쓰면 뭐가 됩니까? 이게 미사일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핵무기 만들려고 하겠죠. 이런 것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감시를 서로 간에 해야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핵무기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여기저기서 화학무기 같은 건 터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대량 살상에 관련된 공포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중동 같은 지방에서는 아직도 이런 대량 학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한계로서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와 기술을 개발한다. 그래서 인간을 무슨 존재? 자,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로서 도구적 존재라고도 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동 생활이 아닌 인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큰 변화죠.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동 생활이 아닌 무슨 생활? 정착 생활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 국사 시간에 맨 처음에 배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혁명, 다른 말로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이게 시작돼야지 신석기 시대예요. 간석기가 나온다고 해서 신석기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시작돼야지 신석기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토기가 사용돼야지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다음 땡땡땡땡의 발달은요, 식량 생산량 증대, 질병 퇴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과학기술 중에서도요, 자, 식량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요, 질병을 퇴치시키고, 그다음에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건 무슨 과학이겠습니까?
생명과학, 생명공학이겠죠. 그래서 자 여기는 생명공학기술 아니면 생명과학기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는 대신 방사능 폐기물 처리나 방사능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발전 양식. 뭐죠, 이거는?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 발전에 쓰는 원료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요, 화석연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특히 우라늄 같은 경우에 영원히 쓸 수 있는 이런 원료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유한한 원료입니다. 언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는 과학의 발전을 해결해 준다. 과학만 발전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자, 과학 발전 때문에 환경 문제가 야기됐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환경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라고 바라보는 거 무슨 과학이 최고다. 과학 지상주의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특별히 더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이제 문화와 도덕 내용인데요. 자, 생명과학의 이론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생명과학 얘기가 나옵니다. 자,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건 생명에 관계된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학 분야로서 연구 대상 인간과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 현재 21세기의 가장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자, 생명과학의 혜택으로서 우리는 기아와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품종 개량을 통해서 많이 생산되는 거. 그 다음에 기왕이면 영양가치가 높은 거, 그 다음에 건강하고 강한 품종들을 많이 개량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병충해와 가뭄에 강한 곡물 품종을 개발하고요. 자, 면역력 강화를 통해서 육류 생산량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축산물의 품질 향상도 우리가 기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목적 중 하나가 질병 치료와 생명 연장에 도움을 받다. 그래서 장기 이식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장기 이식.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이식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가져와서 내 몸에 심는 장기 이식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인공 장기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있으면 옵니다. 굉장히 인간 삶에 큰 변화가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각종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 자, 줄기세포 관련된 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자,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해서 각종 세균과 효모 등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옥수수로 만든 에너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가 나중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수수 기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지, 이런 것도 현재 시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의 전망과 가져보겠습니다. 전망 첫 번째 볼게요. 자, 생명과학의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될 거고요. 자, 우리 생활에 주는 혜택과 편리함도 그만큼 증가될 것이다. 자, 근데 과제 보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을 어디까지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복제는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쉽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감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뿐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인간 복제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도 분명히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를 허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회적 논의가 아직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깊이 있게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 한계치가 무너져 버리면 그 이후로는 확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이제 품종 개량 정도가 아니라 유전자 자체를 조작한 식품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안전성 여부. 그래서 이거 GMO라고 하죠. 유전자 조작식품. 이걸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되고 이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식탁에 알게 모르게 유전자 조작식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현대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도덕 문제 볼게요. 자,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선택하고 조작하는 데 따른 문제. 그 다음에 생명 시작과 탄생. 그 다음에 생명 연장과 죽음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결정하는 문제. 앞으로 분명히 생길 수도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 배아 복제. 인간 줄기세포 배아를 복제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임신 중절, 낙태 있죠. 그 다음에 안락사. 존엄사와 안락사. 이런 것들. 자, 적극적으로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걸 안락사라고 하고요. 이거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유지를 필요한 장치를 정지시켜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생명 유지 장치를 정지시켜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걸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근데 소극적 안락사를 다른 말로 존엄사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인간 생명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 가지고요. 자, 경제 수준에 따른 의료 혜택의 불평등 문제. 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왜냐하면 의료와 복지가 많이 연계됐기 때문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장을 많이 해주잖아요. 사회보장제도로서.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자,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이 문제가 시급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에 의한 생명유지장치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 자, 생명유지장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만큼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 별 부담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비용 자체가 부담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식물의 권리와 생태계 안정성에 대한 도덕 문제. 그래서 동식물의 권리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 동물 사육 환경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닭들 그 계란 낳는 그 양계장 가보면 그 계란을 낳는 닭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에요. 걔네들은 뭐예요? 먹고 그 다음에 알 낳고 2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무슨 권리가 있고 그다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런 삶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인간의 관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동물 실험과 동물이 이용한 맞춤형 장기 배양에 관한 정당성 문제. 인간을 위해서 동물이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동물도 소중한 생명인데 라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유전자 변형식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GMO 식품의 생태계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분명히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생명에는요 유전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작하는 거잖아요. 이 조작하는 게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서 이어질지 아직은 증명된 게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영국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소들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동물성 사료를 먹였습니다. 근데 소라고 하는 동물들은 원래 채식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쭉 진화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동물성 사료를 먹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광우병이잖아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전적 조작을 해가지고 따롭게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해당이 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는 금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슈가 되고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생명과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람직한 발전 방향 보겠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인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존재죠. 태어난 이상 인간은 무조건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기술도 마찬가지로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막 나쁜 목적으로 일삼아요. 그 다음에 생화학무기 생산으로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나가야 될 가장 대표적인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기술은 어떻게 사용된다? 인류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해야 되고요. 어디만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삶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 기술의 결론만 내겠습니다. 결론만 내리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인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생명과학 기술은 인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인류뿐만 아니라 전 생명체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구 대상, 개발 방법, 결과 사용 방식 등 연구의 전 과정에 대해서 또 규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 규범 플러스 법률과 감시 기구를 통해서 또 규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생명과학 기술과 도덕으로서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도덕은 이런 것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판과, 그 다음 또 뭐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도덕, 법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와 도덕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신이나 아니면 절대자 또는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 인간의 공포의 근원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인간은 죽음이죠.
죽음에 대해서 생기는 유한성과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지고 인간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인류의 역사와 그 시작을 같이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고요. 시대와 지역, 인종, 사회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열렬히 지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아들이진 않겠죠. 신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인데 인간의 사회가 그걸 영향을 미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자, 학문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시대와 지역, 인종, 사회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양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현재 나타나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종교의 역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주고요. 자, 고통에 대한 위로, 그 다음에 자, 죽음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게 도덕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실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더욱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가르친다. 그래서 자, 종교라고 하는 것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자, 도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사회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자, 스웨덴 이웃을 돕고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도 종교가 이바지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는 다양한 종교예술 작품들이 창작된다. 그래서 종교와 예술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종교예술 작품 하면 떠오르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종교의 그 바탕하에 같이 만들어진 예술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작품 뭐가 있습니까? 불상들, 절 자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크리스토교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작품 뭐가 있습니까? 고대 유명한 성당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림 작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각 작품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가 항상 이렇게 좋은 역할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교에 대한 부정적 역할에서 첫 번째. 자, 종교에 대한 맹신, 무조건 믿는 거죠. 안 보고 믿는 거. 그다음에 광신, 미친 듯이 믿는 겁니다. 자, 종교에 대한 맹신이나 광신으로 오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현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일 수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나는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열심히 생각한단 말이야. 따라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어때요?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랑 같이 한 세트로 같이 전개되는데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서 인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종교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런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이교까지 되고 맹신이나 광신으로 오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공격성까지 발휘가 된다면 종교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은요, 종교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자, 종교 전쟁들이 굉장히 많았고 종교 전쟁은 다른 전쟁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많은 종교적 전쟁들이 있었고요. 이 종교적 전쟁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맹신이나 광신이 배타적 태도로서 연결돼가지고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와 같이 더불어서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끌고 갔고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다다라서 굉장히 잔인한 형태로서 전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와 관련된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제 십자군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대해서 무차별적인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피난민들이 어디로 갔냐면 설마 여기에서 학살을 하겠어 해가지고 성당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미 이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메고 온 군인들이 성당에서까지 학살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당에서마저 이걸 학살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당에 사람들 피가 발목까지 찼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당시 이슬람의 어떤 그 기록하는 사학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이 장면을 봤다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지셨을 거다고. 그래서 종교의 이른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로 바뀌었을 때, 맹신이나 광신으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그동안은 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생각 안 하고 언급을 안 하려고 했다가 예전에 이제 전정교황이시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공식적으로 나서서 사과를 하셨죠. 기타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배타적인 입장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합니다라고 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죠. 이런 태도도 분명히 좋은 태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와 도덕교의 관련성 보겠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은요, 종교들 간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차이점은 어떻게 생깁니까? 종교 간의 신념, 그다음에 교리, 의례, 상징물, 전부 다 틀립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뭐랑 상관있다? 도덕적 실천을 전부 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전부 다 그 사회에서 주요한 종교들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도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의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봉사, 헌신, 사회 정의 실현 이런 것들은요, 이른바 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들 있잖아요. 예, 이른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믿는 이런 종교들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종교들은 인정할 수 있어. 이런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걸 공통적으로 다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세계 4대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 4대 종교는 두 가지가 있죠. 믿는 사람으로 4대 종교가 있고요. 이른바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종교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믿는 사람, 신도 숫자로 말하는 세계 4대 종교는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뭐 있어요? 또 뭐지? 힌두교가 들어가죠. 세계 3대 종교. 힌두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믿는 사람 숫자로는 세계 3등이지만 세계 종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계 종교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힌두라는 말 자체가 인도라는 뜻이에요. 인도인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인도의 여러 가지 관습과 종교를 포함한 종교가 힌두교거든요. 그래서 세계 3대 종교는 보통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가 들어가는데 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 존엄한 존재. 이게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힌두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른바 카스트 제도를 아직까지 인정하잖아요. 인도에서 법적으로 카스트 신분 제도는 사라졌지만 근데 관습적으로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이른바 세계 종교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이른바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세계 종교라고 하는 거 힌두교는 빠지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불교보다 믿는 사람 숫자는 3-4배 더 많지만 이른바 세계 종교로서 지위는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있지만 아직도 신분제 같은 배타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자, 그 다음 종교 도덕의 공통점 보겠습니다. 자,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사는 도덕적 기준이자 도덕적 삶의 본보기로서 살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요. 자, 종교의 가르침은 삶의 보편적 도덕 원리와 일치한다. 그러면 삶의 보편적 도덕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의 가르침은 뭐가 없습니까? 보편성이 없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삶의 보편적 가치와 도덕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의 가르침은 이건 뭐예요? 그 사회의 보편적인 종교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안 맞는 종교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살을 강조하는 종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학살을 강조하는 종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죠. 왜? 보편적인 도덕성과 안 맞기 때문에. 옛날에 일본의 오음진이교 같은 경우에 지하철에다 독가스 풀어가지고 수십 명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그거는 뭐였어요? 선한 행동이었죠. 근데 그 일본 사회에서 그걸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삶의 보편적 도덕 원리와 일치하면서 예를 보면서 자,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살아있는 존재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이런 보편적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고 자, 종교는 사회의 질서를 조화를 유지하는 데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자, 종교는 사회를 단일한 도덕 공동체로 결속해 준다고 누가 표현했냐면 뒤르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을 했습니다. 뒤르겜은요. 이게 프랑스 분인데 그래서 프랑스 분이니까 뒤르캠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죠. 불어로 뒤르깽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영어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이 뒤르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실증주의 사회학자들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자살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자살에 대해서 체계화시킨 사람이 뒤르캠입니다. 뒤르캠이 무슨 책을 썼냐면요. 자살론이라고 하는 자, 이른바 근대 사회학계의 큰 이슈를 던진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살론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내세웠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에서 누가 더 자살 많이 할까요? 뒤늦게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자살 많이 한다, 가난한 사람이 많이 한다. 가난한 사람이 자살을 더 많이 한다.
자, 그 다음에 농촌에 사는 사람과 자, 도시에 사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자살을 더 많이 한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자, 미혼인 사람과 자, 기혼인 사람 중에서 누가 자살률이 더 높을까요? 미혼인 사람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유럽의 남부에 살고 있는, 옛날에 유럽은요, 지금 유럽은 동유럽과 서유럽을 나누는 게 가장 큰 분류가 되죠.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고요. 그 전에 유럽은요, 남유럽과 북유럽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남부 유럽과 북부 유럽으로 이렇게 나눌 때, 어디가 사람들이 훨씬 더 여유롭게 잘 살았을까요? 남부 유럽 사람들은 자살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북부 유럽 사람들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유럽에서도 아주 예전부터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바라봤냐면, 남부 유럽은 신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쾌적한 기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유로워서 자살률이 낮고, 자, 북부 유럽은 환경적으로 이 남부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낫지만, 자,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자살률이 높다. 왜? 신의 축복을 덜 받아서.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뒤늦게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아니다. 딱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남부 유럽에서는요, 남부 유럽은 무슨 종교를 많이 믿고, 가톨릭을 많이 믿고, 그 다음 북부 유럽에서는 신교, 개신교를 많이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교와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을 비교해봤더니 신교를 믿는 지역의 자살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임은 뭐라고 판단했냐. 자, 가톨릭은 개신교에 비해서, 개신교는요, 자, 신교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은 상대적으로 공동체주의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가 강한 지역은 우리 개인주의가 강한 지역보다 자살을 예방하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바라봤던 게 자살률입니다. 딱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그럼 자살률이 진짜 높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계층이 어딜까요? 여기 세 개에 다 해당되는 거죠. 뭐 있습니까? 농촌 총각입니다. 농촌 총각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난하죠. 농촌에 살죠. 미혼이죠. 실제로 그래서 농촌 총각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전에. 예전에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래서 이게 반드시 사회적인 환경이 인간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봤던 게 이제 뒤늦게임의 자살론입니다. 그래서 뒤늦게임이 이 통계를 낼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뒤늦게임의 친구가 프랑스 통계학자, 쪽에 당장하는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뒤늦게임이 그 통계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런 연구를 발표해서 자살론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나왔던 게 뭐죠? 맨 밑에 있는 거죠. 단일한 도덕 공동체, 공동체로서 종교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뒤늦게임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무슨 책을 통해서? 자살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 이런 사회적 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분명히 자살하는 분들 많이 있죠. 제가 실명 공개해서 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정몽원 씨, 현대그룹 회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했고요. 옛날에 노무현 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고 대통령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 꼭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인 충동으로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건전한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차이. 사이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비가 원래 무조건 나쁜 뜻은 아닙니다. 비슷하게라도 만들었다는 게 사이비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데, 사이비 종교도, 진짜 사이비 종교들 들으면 열받죠. 사이비는 유사하게 만들었지만 아닌 종교죠. 유사하지만 그 종교는 아닌 게 사이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이비 종교도 우리나라에서 좀 나쁘게 쓰여서, 자, 안 좋은 의미로 만든 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건전한 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도덕 원리를 지향하고 있지만, 자, 사이비 종교는 자신의 창조주의 뭐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종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개의 옛날에 유명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가 굉장히 강하냐면요. 그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종교의 가장 밑바탕은 샤머니즘이거든요. 샤머니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당이죠. 주술사죠. 이런 사람들 따르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 말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자기가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 있잖아요.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믿고 따르는 현상들이 굉장히 강해요. 샤머니즘이 기본 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종교에 빠지면 굉장히 무섭게 빠지는 경향이 좀 많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특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잘못 빠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전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옛날에 1992년도였던가요? 모 교회로 대표되는 휴거론, 세상에 곧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재산 낭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런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교는 이런 보편적인 도덕 원리랑 간접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 보편적 도덕 원리를 다루지 못하는 종교는요, 건전한 종교라고 될 수 없고 흔히 말해서 무슨 종교라고 한다? 사이비 종교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바른 종교생활의 자세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자, 종교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교에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더 큰 비난이 가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종교가 잘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걸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종교인들을 잘 육성해내느냐, 이게 그 종교의 능력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종교인들을 잘 길러내는 이런 종교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좋은 이미지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점점 특별한 선교 활동이나 전도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점점 신도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종교가 한 2개 정도 있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를 한번 딱 심어버렸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마저도 오히려 같이 도매급으로 깎아내려져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 그래서 종교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때요? 우리가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자, 우리가 연예인들에 대해서 공인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연예인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공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교인이나 정치인 이런 분들이 공인이죠. 연예인은 말 그대로 그냥 유명인이죠. 왜 그분들이 공인입니까?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종교생활에 대한 자세로서 첫 번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다음에 바른 이해의 바탕으로 실천,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 자비, 평화, 정의 등을 일상생활에서도, 이건 뭐예요? 사랑, 자비, 평화, 정의 이런 것들은 보편성 도덕 원리잖아요. 이런 보편적 도덕 원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같이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무슨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재 만약에 관용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종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터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점점 이렇게 친도가 늘어나고 있는 종교하고 줄어들고 있는 종교들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거 같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그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의 자세를 잘 지키고 있는 종교들이 현재 점점 신도수가 늘어나지 않나.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종교에 맞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를 피할 것 당연한 거고요. 사회 공공성, 사회 전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평화나 인권, 환경 보존 등의 이러한 가치를 종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감시도 마찬가지로 종교가 나서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톨릭 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죠. 예전에 그 몰래 고문치사 이런 것도 사건도 이런 가톨릭 정의사제구현단 이런 데서 밝혀내고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사회가 깨끗한 사회로서 바뀌는 좋은 역할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술 보겠습니다. 자, 예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예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어떤 대상이 지닌 아름다움을 특별한 재료나 그 다음 기교 양식으로 표현하는 창조적 활동, 이걸 예술이라고 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무슨 주의라고 했습니까? 신미주의라고 했죠. 신미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본능입니다. 이걸 통해서 표현된 게 뭡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뭐 아시겠죠? 음악, 미술, 문학, 건축, 연극, 영화, 무용, 뮤지컬, 드라마, 사진 등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 다양한 형태로서 예술은 표현될 수 있고요. 자, 예술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준다. 그 다음에 우리 감정을 순화하고 정서를 안정시켜준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도 가르쳐준다. 그래서 예술은 그만큼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예술입니다. 이 기원은 뭐가 있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미주의적, 신미성. 여기서부터 예술이라고 하는 건 기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술과 도덕은 그러면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신미주의 나왔습니다. 자, 신미주의라고 하는 건 예술은 목적이 아름다움을 추구일 뿐이므로 도덕성을 기준으로 예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도덕주의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도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술은 인간의 도덕적인 삶에 기여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예술은 도덕과 상관없다. 신미주의.
아니다. 예술은 도덕과 연관되어 있지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 보면서 이게 도덕주의구나 신미주의구나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예술과 도덕의 조화로서 첫 번째 신미주의가 지나칠 경우에는 예술가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수단에 그칠 수 있다. 예술가가 스스로 만족했는데 그만의 문제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공감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덕주의가 지나칠 경우에는 예술가의 상상력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억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술가의 상상력이 억압되고 창작 의욕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술적인 수준이 예술적인 수준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예술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때 예술이 도덕에 의해서 지나치게 억압받는 때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미의 삼여신 이런 그림 보면 굉장히 억압받는 거 있는 그래서 함부로 여자들의 살 이런 것도 보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만큼 예술 창작가의 예술가의 이런 창작 의욕들이 많이 억제되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그만큼 다양한 예술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도덕주의가 너무 지나쳐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금지곡 리스트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목이 반말이라고 이건 금지곡이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만큼은 어때요? 창작이 억제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술가와 도덕이 불가분의 관계가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요. 어떻게 인정해야 돼?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아름답고 수준 높은 삶을 이끌어준다는 공통점을 지니면서 예술과 도덕의 연관성을 우리가 연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아름답고 수준 높은 삶으로 이끌려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같이 연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정한 아름다움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아름다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외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고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이건 어때요? 계속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름다운 옷, 이쁜 옷, 이것도 기준이 어때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미의 기준도 그만큼 달라지죠. 그 다음 내면의 아름다움 보겠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가진 아름다움이다. 그러면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아름다움으로서 그러면 시공을 초월하고 이거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해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아름다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다. 자, 근데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면의 아름다움만 지나치게 따지는 걸 가리켜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인생을 성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여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걸 획일적인 아름다움, 획일적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딱 똑같은 기준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삼고요. 각자의 개성을 살려나가기가 어렵게 만든다. 그 다음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할 우려가 있고 외면의 아름다움만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외모지상주의의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분명 외모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표현진 인상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매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외모가 별 볼이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주는 매력이 굉장히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외모적인 매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걸 충분히 만회하고 그다음에 높은 가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는 이런 매력이나 내면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어때요? 떨어뜨리는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비하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럼 외모지상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에서 첫 번째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 말은 쉽죠. 근데 내면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깊이 사귀기 전까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외모지상주의에서 외모가 가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가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따뜻한 마음, 강한 실천력과 같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겉으로 확 드러나는 외모, 이것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해서 이것만 중요시하다 보면 외모 지상주의가 판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거는. 자, 그럼 확인 문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삶의 유한함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줄여주며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종교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작은 생명도 함부로 하지 말고 널리 사랑을 베푸는 실천을 강조한다. 작은 생명도 함부로 하지 않고. 자, 우리 여러 가지 사랑 중에서요. 주변의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가 있었죠. 이게 어디의 사랑이었습니까? 불가의 사랑. 그 중에서 그걸 가리켜서 자비라고 한다고 했죠. 왜 자비가 필요해요? 불가에서는 연기라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나와 인연으로 임해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작은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나랑 인연으로 엮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디에서? 불가에서는 아니면 불교에서는 작은 생명도 함부로 하지 않고 널리 사랑을 베푸는 이거 뭐라고 하죠?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적 사랑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전부 다 사랑해라. 이거라고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아가페보다도 좀 더 넓은 의미의 사랑입니다. 사람이라면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라면이니까 이거는. 공자님의 이는 뭐라고 했어요? 공자님의 이는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아껴라. 어진 마음을 아껴라.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 관원은 현실 속에서 수양과 도덕적 삶을 강조한다. 현실 속에서 수양과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사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이거는 육아라고 하죠. 그래서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왜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만큼 현실 세계를 강조하는 거 육하고요. 자, 땡땡은 모든 인위적 간섭을 배제한 땡땡땡의 삶을 지향한다. 이거는 여러분 교재는 안 나오는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위적 간섭을 배제한다. 이 말 나오면요. 아, 인위적 간섭을 배제한다? 그럼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 그걸 강조했던 사람이 어디냐면 도가 아니면 도교의 사상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무위자연의 삶이라고 해요. 무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위, 하지 않고 자연에 더불어서 살아가라. 무위자연의 삶이라고 하고요. 이 무위자연의 삶은 제대로 잘 보여주는 거야. 가리켜서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삶을 살아라 해서 상선약수 삶이라고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거 뚫고 나가려고 노력해요. 비껴나가려고 노력해요. 비껴나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을 강조하고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삶. 물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래서 무위자연과 상선약수의 삶.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 진인 아니면 지인 아니면 뭐 천인 아니면 뭐 신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은 최고의 가치나 목적으로 삼고 이를 추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있다고 했죠? 이걸 가리켜서 신미주의라고 했죠? 신미주의고요. 그 다음에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외모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도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풍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죠? 외모지상주의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남과 구분되는 나만의 고유한 특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남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 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사는 개성의 시대라는 얘기, 뭐 이건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자신만의 매력을 가꾸는 게 외모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이제 마지막 단원까지 봤습니다. 자, 도덕 1 마무리됐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도덕 2를 바라볼 건데, 자, 내용은 한 60% 끝났습니다. 그 다음 중요도로 따지면 한 70% 정도 끝났어요. 자, 도덕 2는 도덕 1보다 여러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내용의 그 난이도도 낮고, 그 다음에 출제 비중도 좀 낮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진행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도덕 1 마무리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